밤에만 도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밤의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 밤의 문장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출판사 위아파랑에서 나온 책 맛집의 문장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주도를 여행하던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작은 서점에서 만났어요. 처음부터 말을 많이 건네는 책은 아니었지만 몇 장을 넘기다 보니 마음 한쪽이 천천히 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그런 위로를 건네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이 문장들을 혼자만 읽기보다는 밤의 문장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도서 맛집을 조금씩 읽어보려 합니다. 이 책은 2편의 에세이와 2편의 단편 소설, 그리고 작가님들의 대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프롤로그, 배달책을 열며 부제 주저하지 말고 배달을 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도 나는 배달을 기다리기로 했다. 일을 마친 뒤에 요리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배달 어플에 손이 간다. 메뉴를 선택하는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은 순조롭다. 이제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원래 배달을 즐기지 않았다. 외식을 좋아하지 않는 엄마에게 배달 음식은 오히려 뒤처리가 곤란하고 위생도 신뢰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 20살이 될 때까지 황태포를 찢어 넣은 콩나물국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지금이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배달 음식에 관한 우리 역사를 훑어보면 꽤 오래 전부터 음식을 배달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황윤석의 일기 이제난고에 냉면을 시켜 먹었다는 언급이 나온다. 또 새벽종이 울릴 때 먹는 국이라는 효종갱은 남한산성에서 국을 끓여 한양 사대문까지 배달하는 음식이었다. 이처럼 배달 음식은 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전통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 독특한 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음식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배달이 가지는 엄청난 장점이다. 우리는 배달을 선택하면서 귀찮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옆자리에서 열리는 부서 회식의 떠들썩함, 재료 구입을 위해 마트나 시장에 가는 시간, 혹은 홀을 차지하기 위한 기다림처럼 말이다. 여전히 우리는 직접 한 요리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한다. 집밥 이외에는 정성이 없는 요리라 치부하는 기이한 현상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날에 외식을 하는 것처럼 때로 배달이 최선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을 굶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플을 켠다. 리뷰를 꼼꼼히 읽어보며 메뉴를 선택하면서 많은 일들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플랫폼이 주는 분명한 이점 때문에 배달 산업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배달 서비스가 야기하는 복잡한 문제를 외면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황태포 넣은 콩나물국과 어제 시켜 먹은 돼지국밥을 여전히 좋아한다. 그 음식들은
다른 의미로 나에게 충분한 위로와 힘이 되었다. 이 책을 보고 먹고 싶은 배달 음식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켜보자. 분명히 그 음식은 당신에게 살아갈 힘을 더해줄 것이다. 이 책에서 배달 음식은 단순히 편리한 한 끼가 아니라 버튼 몇 번이면 도착하는 간편함 너머에 예상하지 못한 따뜻함이 숨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은 혼자 먹는 날의 대안이 아니라 혼자인 시간을 조용히 채워주는 존재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책은 배달 음식이 가진 배려에도 주목하게 만드는데요. 요리할 힘이 없거나 밖으로 나가기 싫은 날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해주는 존재. 그건 게으름을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배달 음식은 더 이상 급한 선택이 아니라 편리함 속에서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담긴 생각보다 따뜻한 한 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김채리 작가님의 마라탕이 싫어요. 읽어볼게요. 나는 마라탕이 싫다. 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라탕을 좋아한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겠다. 읽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마라탕에 대한 불호를 표현하는 것처럼 당신도 충분히 내 글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으니. 혹시 조금이라도 내가 마라탕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졌다면 계속 이 글을 읽어도 좋다. 시답지 않은 내용이라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 난 지금 몹시 진지하니까. 사건은 내가 마라탕을 처음 먹었던 순간으로 돌아간다. 당시 나는 직장 동료들과 어정쩡한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버둥거리고 있을 때였다. 친구고 가족이고 연인이고 다 육지에 있는 채로 제주에 혼자 떨어져 지내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직장 동료가 전부였다. 저녁을 먹는 자리,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인물들 사이에서 나에게 메뉴 결정권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마라탕을 먹게 되었다. 마라탕이라니. 이미 마라탕이 유행한 지는 몇 년이 지난 터라 SNS나 포털 사이트 등지에서 인기를 실감하긴 했지만 내게는 생소한 음식이었다. 천성이 유행을 따르지 못하고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이라 마라탕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더 거리가 느껴졌다. 그런 나에게 마라탕이라니. 자존심이 조금 상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무리에서 난 을이었다. 되도록 요구 조건에 응하며 불쾌한 감정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나의 사회생활 방침이었다. 그렇게 나는 맛집이라는 마라탕집에 끌려갔고 어느새 국물에 넣을 재료를 우묵한 그릇에 담고 있었다. 그래, 한번 맛이나 보자. 하루가 멀다고 인스타그램에 마라탕 사진을 올리는 친구의 계정이 생각났다. 그 정도로 먹어대는 걸 보면 맛은 있겠지. 얼마나 맛있길래 이리저리 마라수혈을 하고 다녔을까. 긴장된 마음으로
빨간 기름이 떠다니는 국물을 떠먹었다. 마라탕을 처음 먹는다는 나의 말에 경악하던 직장 동료들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때요? 맛있죠? 처음 든 감상이었다. 이게 무슨 맛이람? 나에겐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 맛도 안 나는데요? 있는 그대로 솔직한 감상을 전하는 나의 말에 그들은 처음이라 그렇다고 했다. 그런가? 짬뽕처럼 매콤하고 얼큰한 맛을 기대했는데 화한 느낌만 남는 미끌미끌한 맛에 좀처럼 익숙해지기 어려웠다. 여기가 맛집이 아닌 걸지도 몰라. 일단 첫 번째 마라탕은 실패였다. 그 뒤로도 몇 번 그들과 마라탕을 먹을 일이 생겼다. 정확히 말하면 다른 메뉴를 전혀 고려해주지 않았다.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었다. 또 달리 말해서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겠다. 아무튼 나는 다시 마라탕 앞에 앉았다. 이번엔 진짜 맛집에서 시켰다고 하니까 괜찮겠지? 일단은 나도 집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저녁을 먹어야 했고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했다. 시뻘건 국물 속에 둥둥 떠다니는 낯선 식재료들이 나를 반겼다. 안녕, 또 보네. 옥수수면, 말린 두부, 중국 당면. 배가 고파서 먹고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또 먹었다. 동기 없이 홀로 입사했던 터라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나는 어떻게든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었다. 사무실에서 떠드는 그들만의 이야기에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방인이라는 외딴 섬 속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 했었다. 두 번째 마라탕도 별다른 수확을 얻을 수 없었다. 그래도 중국 식재료들의 식감에 조금은 익숙해졌지만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낯선 향신료의 느낌이 맛있다는 기분을 주진 못했다.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배만 부른 채로 좁은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면 왠지 모르게 울적한 감정만 나왔다.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즐기지 않는 음식을 강요하지 않았겠지. 나를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번쯤 물어봤겠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몇 번이고 같은 메뉴만 시키는 그들에게 더는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결국 마라탕과 친해지지 못했다. 아니, 친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에 마라탕을 시켜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라탕? 그거 맛있어? 어머니는 으휴 하고 한숨을 내둘렀다. 하도 마라탕이 유행하길래 주문해 먹어본 빨간 국물은 집안 그 누구의 입맛에도 맞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렸다고 했다. 마라탕 그거 무슨 맛도 없드만. 그치 엄마? 전화기 너머 흘러들어오는 엄마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산뜻했다. 이 글에서 인상 깊었던 건 입맛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선의로 음식을 추천했을지 모르지만 당사자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만의 기준을 앞세우는 그 순간의 서운함은
음식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그 서운함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가족들과 엄마는 나와 같은 입맛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꺼내보았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취향,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 작은 공감은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애써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안도감을 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모든 관계에서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 체념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대신 나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기대는 것이 더 솔직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은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기댈 수 있는 자리 하나쯤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알려줍니다. 다음으로는 나봄 작가님의 내가 먹은 레시피 읽어볼게요. 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 닭볶음탕이란 단어와 낯을 가렸다. 어릴 때부터 닭볶음탕을 찜닭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평생을 먹고 자랐기 때문이다. 내가 먹은 찜닭과 닭볶음탕이 다른 단어라는 걸 나이를 먹고 다 자라고 나서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간장 찜닭과 내가 좋아하는 고추장 찜닭과 닭볶음탕이 전부 다른 요리라는 걸 잘 인지하지 못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내 고향 경상도에서는 안동찜닭이 유명하다고 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찜닭 좋아해, 그 찜닭 말고 다른 찜닭,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지금 돌이켜보니 혼란스러워하던 친구들의 표정이 이해됐다. 쟤는 뭐라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내가 먹은 찜닭에 진심이었다. 오늘 저녁은 찜닭이야. 그 무엇보다도 설레는 말이 다른 문장인 걸 알았을 때의 혼란스러움과 밀려오는 괴로움. 찜닭이 간장을 베이스로 한 닭 요리를 지칭한다는 말인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시름시름 앓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 내가 아는 찜닭이 찜닭이 아니었다니. 어떻게 안동 찜닭만 찜닭일 수 있지? 나는 친구들을 붙잡고 찜닭의 생김새를 묘사했다. 그러자 친구 한 명이 그랬다. 그거 닭볶음탕 아니야? 나는 도리질 쳤다. 내가 먹은 찜닭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닭볶음탕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굳이 엮자면 찜닭보다는 닭볶음탕에 가까웠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나는 슬펐다. 홍시라서 홍시라고 하는데 어째서 홍시냐고 묻냐는 장금이의 문장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는 듯했다. 대학생이 되고 기숙사에 살면서 더 이상 엄마의 요리를 먹지 못할 때가 되었을 때, 찜닭을 시켰는데 간장 양념이 된 안동 찜닭이 배달 왔을 때, 국물 많은 닭볶음탕이 내가 아는 찜닭의 대체가 되어야 했을 때, 평생 찜닭은 먹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엄청나게 울었다. 어느 날 찜닭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내게 친구 한 명이 물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빨간 양념으로 자작자작하게 졸여진 닭 요리를 떠올렸다. 고추장을 큼지막하게 한두 스푼 넣어서 국간장과 설탕을 두어 스푼,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를 적당한 양으로 한 스푼 첨가한, 양파가 주는 단맛과 감칠맛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니까 큼지막한 걸로 한 알. 먹고 또 먹어도 맛있는 감자는 양념을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많이. 당근도 없으면 서운하니까 조금. 한 입으로 먹기 좋게 댕강댕강 썰다 보니 어느새 한 냄비를 가득 채우는. 보글보글 끓다 보니 닭의 양념이 모두 배어 육즙이 팡팡 터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채로 먹기 좋게 접시에 덜어놓은. 양념까지 밥에 싹싹 비벼 먹으면 한포고복할 수 있는 찜닭을 말이다. 내 말을 들은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가 아는 닭볶음탕은 국물이 많던데 네가 먹은 찜닭은 왜 국물이 별로 없는 느낌이지? 나는 그때 유레카를 외쳤다. 닭볶음탕과 비슷하다고 해서 찜닭 대신으로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보고 만들었을 때 맛이 영 성에 차지 않던 이유를 찾은 것이다. 나는 친구를 붙잡고 외쳤다. 네가 국물 없는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주면 안 돼?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친구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고 친구의 음식을 먹은 그날 나는 찾아버리고 말았다. 잃어버린 엄마의 손맛을. 지금은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좋아하지만 많이 못 먹는 음식으로 닭볶음탕을 이야기하고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묻는다. 왜 많이 못 먹어요? 그럼 나는 슬픈 눈을 했다. 제가 먹고 자란 닭볶음탕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딱 둘이 있는데요. 한 명, 엄마는 너무 멀리 있고, 한 명, 친구는 닭 요리를 좋아하지 않아서 안 만들어줘요. 사람들이 웃었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요즘은 빨간 찜닭이란 이름으로 간장 찜닭도 아니고 내가 아는 찜닭도 아니고 그렇다고 닭볶음탕도 아닌 음식이 판매되고 있었다. 궁금해서 한번 시켜 먹은 적이 있다. 역시나 성에 차지 않았다. 간장을 베이스로 한 데에 고춧가루만 첨가된 맛이었으니 말이다. 리뷰를 봤다. 사람들은 맛있다고 색다른 맛이라고 하는데 나는 영. 입맛이 까탈스러운 편도 아닌데 유달리 찜닭에 대해서는 엄격했다. 나도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언제였더라? 찜닭이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엄마, 찜닭 어떻게 만들어? 나는 진지했는데 엄마는 진지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대수롭지 않은 듯 쿨레가 진동하는 답장이 왔다. 사 먹어. 나는 슬픈 마음을 다잡고 다시 보냈다. 엄마, 집에 올라갔을 때 만들어주면 안 돼? 답장이 왔다. 아니.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어서 엄마에게서 장문이 왔다. 재료 다 넣고 그냥 만들면 돼. 못 만들겠으면 마트에서 파는 양념 넣고. 근데 별로 맛 없긴 하지. 고추장 다 먹었나? 반찬이랑 해서 보내줄게.
나는 입을 앙 다물었다. 예전에 레시피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찜닭이 먹고 싶다고 보채는 딸내미가 영 미덥지 않은 모양이다. 나는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나는 왜 그 맛이 안 날까? 엄마가 그랬다. 입만 고급인가 보지. 할 말이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친구에게 찜닭 먹을 시기가 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며 만들어 달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친구는 대답이 없었지만 나는 다짐했다. 조만간 엄마가 보내주는 고추장을 품에 안고 친구를 찾아야겠다고. 이 글은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어릴 때부터 가족들끼리만 당연하게 먹어온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세상에 나와 보니까 그 음식이 모두가 아는 정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순간 묘한 배신감과 허탈함이 밀려오는 모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마치 나만 다른 메뉴판을 보고 살아온 것 같은 기분. 조금은 엉뚱할 수도 있고 주관적인 그 맛은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글은 각자 집집마다 숨겨둔 레시피 하나쯤은 있다는 사실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 놀던 놀이들이 동네마다 룰과 멘트, 멜로디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던 때가 생각나는 글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소희 작가님의 휘슬 읽어볼게요. 인근의 식당가가 위치한 동네는 저녁이면 주차장이 된다. 차지하려는 차와 끼어들려는 차에 기싸움을 구경하다 틈이 생기자 민영은 얼른 몸을 밀어넣었다. 뒤에서 들리는 걸쭉한 클렉슨 소리를 무시하고 이어폰을 꺼냈다. 민영은 기필코 냉장고에 있던 된장찌개 밀키트를 처리하려 했다. 파킹 통장을 개설하겠다는 고객을 마지막으로 은행 셔터가 달싹거리며 올라갔고 민영은 습관처럼 핸드폰 알림을 확인했었다. 답을 미룬 대화창들 위로 동주가 준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가까워진다는 메시지가 보였다. 마침 계장님이 저녁 메뉴를 물었고 민영은 치킨이라 대답했다. 그 쿠폰은 포장만 가능하다는 가게의 연락은 변수였다. 이럴 거면 안 썼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로 엎어진 민영은 구시렁거렸다. 핸드폰에는 아직도 동주와 찍은 사진들이 수백 장 있었다.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서 지우지 못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였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채우듯이 사진도 또 다른 사진으로 채워야 한다며 친구는 술에 찌든 민영의 얼굴을 찍기도 했었다. 하지만 몇십 장의 사진으로는 밀어내기가 역부족이었다. 28살에 7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간이 28년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자신의 꼴이 민영은 우습게 느껴졌다. 민영은 주먹을 쥔 손으로 침대를 팡팡 쳤다. 풀썩거리는 이불의 소리가 초라하게 들렸다.
옷장에 있는 야상을 아무렇게나 집어들고 밖을 나섰다. 눅진눅진한 마스카라 덕분에 눈꺼풀이 무거웠다. 청승 떨지 마라, 김민영. 이런 속 이야기를 하는 것도 청승 맞아 뇌를 빼버리고 싶었다. 동주는 가끔 민영에게 생각이 너무 많다고 했었다. 민영이 이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자 동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냥 마구 나와. 그럼 막아. 고무마개로 틀어막듯이. 그 이후로 민영은 동주와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혹은 동주의 행동이 의심이 갈 때마다 분홍색 고무차력을 손가락으로 굴리는 상상을 했었다. 동글동글 마른 찰흙을 구멍에 하나씩 밀어넣으며 동주에 관한 생각을 줄였다. 벙벙한 야상 소매 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추위에 민영의 어깨가 둥글게 말렸다. 언젠가 뚫릴 구멍이었다고 민영은 이를 악물었다. 치킨집 홀에는 테이블이 2개뿐이었다. 한 테이블에는 접어놓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다른 테이블에는 초록색 캡모자를 쓴 여성이 치킨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민영은 쎄한 느낌이 들어 빠르게 계산대로 눈을 돌렸다. 이건 편견이 아니라 경험치다. 주문번호를 묻던 사장님은 몇 시에 전화했었냐는 질문을 늘어놓으며 횡설수설거렸다. 민영은 어플로 주문했다며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아우, 죄송해요. 주문이 누락된 것 같아요. 오늘 손흥민 경기가 있어요. 여기 축구 동호회가 치킨을 30마리를 시켜서 정신이 없어요. 사장님은 멋쩍은 미소를 지었고 민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방에는 알바생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천정에 달린 텔레비전에는 정말로 토트넘 경기가 한창이었다. 상대팀이 누구냐는 민영의 말에 사장님은 들뜬 목소리로 받아쳤다. 맨시티요, 맨시티. 괜찮아요. 맨시티 이겨야죠. 민영의 대답도 건성으로 듣는지 사장의 눈은 손흥민의 얼굴로 향해 있었다. 손흥민은 중앙선을 넘어 상대 진영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 앞에는 수비수 3명이 있었다. 사장은 20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엄지를 치켜들었다. 민영은 서비스로 치즈볼도 얻었다. 배달원들이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민영을 지나쳤다.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벽 쪽으로 붙었다. 아까부터 치킨을 바라보고만 있던 여자가 민영을 올려다보았다. 민영의 진상 레이더가 발동했다. 민영은 편견을 가지고 싶지 않다며 속으로 다른 생각을 떠올리려 했었다. 전 세계 인구는 70억, 아니 80억이다. 저기요, 제 앞자리 비었거든요. 괜찮다면 앉으세요. 의자만 가져가셔도 돼요. 괜찮다고 고개를 좌우로 젓던 민영은 갑자기 우르르 몰려오는 포장 손님들과 배달원들을 피해서 여자 앞으로 떠밀렸다. 머쓱하게 엉덩이를 의자에 걸치자 여자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탁 쳤다. 민영은 여자의 행동이 불안해하는 자신을 어르는 것처럼 보였다. 축구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고개를 크게 끄덕이던 여자는 다시 치킨을 바라보는 데 집중했다. 왜 보고만 있어요? 식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퉁명스러운 여자의 목소리에
민영은 당황했다. 네, 불편하시면 말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제가 안 먹는 게 불편하시면 죄송해요. 민영은 여자와의 겸상이 부담스러워졌다. 주방에서 넘어오는 강한 기름 냄새에 한두 번 인상을 찌푸리기만 할 뿐 여자는 몇 분이 흘러도 먹지를 않았다. 토트넘이 역습 찬스를 잡으면 캐스터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 와중에도 배달 주문은 밀려들었으며 아르바이트생들은 분주하게 주문서를 가지고 갔다. 경기는 전반 추가 시간이었다.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경기장에 넘어져 있었다. 부상을 입은 건지 종아리를 부둥켜 안았다. 가게 사장은 나지막하게 일어나라 이 새끼야 라고 말했다. 저도 축구 잘 모르는데 토트넘 엠블럼이 닭이에요. 싸움닭. 민영은 여자의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싸움닭을 키웠어요. 이름이 휘슬이에요. 이제는 그만 싸우라고. 경기 종료하면 부는 호루라기 있잖아요. 휘슬. 여자는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정말 닭의 사진이 있었다. 일반적인 닭과 다르게 목이 아주 길고 꽁지색도 화려했다. 검은색의 깃털이 달린 몸체는 은은하게 무지개 빛이 돌았다. 아, 제 이름은 박선희예요. 여자는 키득거렸다. 짧은 순간에도 여자의 기분이 휙휙 변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다가 싸움닭을 키웠냐는 질문은 하고 싶지 않았다. 민영의 오래 쌓인 데이터로는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사람의 대부분은 외로운 사람이었다. 동주도 그랬었다. 선배의 부탁으로 나간 자리에는 입을 꾹 닫은 남자애가 있었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동주는 어울리지 않게 딸기 라떼를 시켰다. 기분이 나빠 보인다는 민영의 질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어떻게 알았냐며 되려 놀랐다. 자기가 했었던 과제에 교수가 혹평했다는 말을 1시간 동안이나 들어줬다. 다음날 소개팅은 어땠냐는 선배의 물음에 민영은 평소처럼 고객을 만난 기분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동주가 적금 통장을 만들러 찾아왔다. 그리고 몇 분이 흐르고 나서 민영은 동주가 정말로 계좌를 개설하러 온 곳이 아님을 알았다. 그럼에도 민영은 그 질문을 해버렸다. 선희 씨는 어떻게 해서 싸움닭을 키웠어요? 아버지가 농장을 해요. 거기서 몰래 데리고 왔어요. 전 옛날부터 아버지의 그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자기 방식으로 키워요. 제가 휘수리보다 먼저 겪었으니까. 명절 때마다 불쌍해 죽겠어서 그냥 데려왔어요. 집에서 키우기가 힘들지 않나요? 제가 사는 곳은 오래된 맨션인데 베란다가 바로 산이랑 이어져요. 냄새랑 똥 치우는 게 빡세기는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 닭마다 다른 것 같아요. 휘슬이는 좀 점잖았어요. 민영은 선희의 점잖은 표정에 웃음이 터질 뻔했다. 아, 그리고 울음소리. 몇 번 신고가 들어오긴 했었는데 위층에 특이한 노인분이 사시거든요. 아침마다 닭 울음소리가 듣기 너무 좋다고 다른 이웃들을 막아주셨어요. 아파트 주인분이시거든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점잖은 닭. 민영은 주방으로 눈이 갔다. 자기의 닭은 도대체 언제 튀겨지는 걸까?
그런데 저번 달에 죽었어요. 갑작스러운 부고 알림에 민영은 선희를 빤히 쳐다보았다. 하루에 1시간씩 산책을 나가던 휘슬이는 운이 나쁘게 들개를 만났다. 싸움 딱답게 휘슬이는 들개를 상대하다가 목이 비틀렸다고 선희는 설명했다. 민영은 사과했고 선희는 손사래를 쳤다. 처음에는 그 들개 새끼가 진짜 미웠는데 그 개가 품종견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버린 거예요. 그런 개들은 처음부터 들개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꼬질꼬질한 개와 목이 비틀린 닭과 주저앉은 선희의 모습은 마치 컨셉이 다른 잡지의 사진을 콜라보한 것처럼 낯설었다. 축구 경기는 후반전을 달리고 있었다. 토트넘의 코너킥이 선언되자 사장님은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관람하기 시작했다. 스코어는 1대 0으로 토트넘이 지고 있었다. 오늘로 3번째인데 여기 온 거는 휘슬이가 아닌 다른 닭들은 어떻게 죽었나를 보기 위해서예요. 꽤 이기적이죠. 이 치킨을 보고 있으면 휘슬이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며 자위하는 거죠. 근데 좀 위로가 되네요. 동물을 잃었다고 3일장을 치르다니. 그제야 사장님이 선희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 이유가 이해되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민영은 버릇처럼 화제를 돌렸다. 다행히 선희는 민영의 질문을 다 받아주었다. 선희는 28살이었고 취업이 되지 않아 동사무소에서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제주도에 살고 있고 귤은 좋아하지 않는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출근을 한다. 점심시간은 주로 혼자 밥을 먹고 퇴근하면 휘슬이와 산책을 했지만 지금은 혼자서 산책한다. 11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졸리면 잠을 잔다. 성실하시네요. 민영의 말에 선희는 푸흐흐 하고 웃었다. 휘슬이랑 있을 때는 더 성실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똥 치우고 냄새 안 나게 창문도 몇 시간마다 열어주고 일하다가도 굳이 집으로 와서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그래요?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닭이 눈앞에 있으면 하게 돼요. 그리고 예상보다 닭은 멍청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주임님이 저한테 닭대가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민원인 화를 풀어준답시고 저를 일부러 크게 혼낸 거예요. 그때 닭대가리라는 말을 듣고 울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휘슬이는 영리했어요.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영리한 닭대가리를 가졌어요. 세수를 하면 휘슬이는 수건을 물어다 주었고 선희가 심는 상추나 방울토마토를 쪼아 먹지도 않았다. 벌레들을 잡아주는 덕분에 상처 하나 없는 야채를 먹을 수 있었다고 선희는 자랑했다. 민영은 점점 휘슬이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럴수록 주방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누군가의 닭이 될 수 있는 닭들이 목이 잘린 채 기름으로 나뒹구는 모습을 떠올리자 무서워졌다. 애완닭과 식용닭의 경계는 어디서 오는 건지 민영은 의문이 들었다. 토트넘의 프리킥이었다. 라이언 고슬링을 닮은 선수가 골대를 노려보고 있었다. 달개 벼슬처럼 서 있는 앞머리가 민영의 눈에 들어왔다.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자 선수는 코를 한번 만지고 공이 있는 방향으로 내달렸다.
오른쪽으로 곡선을 그리던 공은 골대로 들어갔고 관중석에서 환호가 들렸다. 사장은 역시 케이니지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을 천정으로 높이 들었다. 경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캐스터의 격앙된 목소리가 눅눅한 기름 냄새를 관통했다. 배달 주문을 알리는 소리가 정확히 7번 들렸고 주문서가 빠르게 인쇄되었다. 주방의 경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민영과 선희의 대화도 시작이었다. 무슨 일인지 나오지 않는 치킨을 민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것보다 이 대화가 어떻게 이어질지가 궁금했으니까. 어차피 집에 가면 혼자 닭다리를 뜯을 거고 그럴 바에 닭을 키운 사람과 있는 시간이 재밌게 느껴졌다. 이번에는 선희의 질문이었다. 민영은 은행에서 일한다며 자기를 소개했고 선희와 동갑이라고 반가워했다. 출근으로 시작하는 자신의 하루는 퇴근하면 막을 내리는 터라 집에 오면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겠다며 덧붙였다. 예전에는 연애를 하느라 꾸역꾸역 밖을 나갔는데 이제는 아니니 집에만 있게 된다며 하지 말아도 될 이야기도 쉽게 터져나왔다. 저도 성실했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성실했다니까요. 닭이 쪼는 것처럼 민영의 명치가 따끔거렸다. 정말 민영은 성실했다. 취준생인 동주에게 도움이 될까 아침에는 경제 뉴스를 스크랩해서 카톡으로 남겨주었다. 이율이 높은 상품을 매번 추천해줬고 청년에게 혜택이 많은 카드도 알려주었다. 동주의 언니가 일본으로 여행을 갈 때는 엔화가 고점인 날에 환전을 대신해서 가져다 주기도 했었다. 퇴근하고 나서도 동주의 기분을 살폈다. 기가 죽어 있을 때는 동기부여도 해주고 짜증도 다 받아주었다. 결혼을 바라고 이러는 거라면 부담이라는 동주를 앞에다 앉히고 아니라고 설명도 했었다. 미래를 담보로 하는 거라면 이미 질렸을 거라고. 지금도 민영은 동주가 모를 거라 확신했다. 생전 처음으로 만드는 적금 통장이니까 여기서 만들고 싶다는 맑은 얼굴을 민영은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 저는 영리하지 않은 닭대가리인 것 같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니까요. 그 애가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먼저 가져다 줬고 저게 필요하다 싶으면 갖다 바쳤다니까요. 제가 진짜 닭대가리예요. 순간 사장이 치킨이 나왔다며 민영의 앞으로 봉지를 들이밀었다. 고개를 푹 숙인 민영을 보던 선희는 봉지를 대신 받았다. 서비스로 치즈볼을 넣었다는 넉살 좋은 사장님의 목소리에도 민영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훌쩍거리지 말라고 속으로 애원해도 닭똥 같은 눈물이 민영의 손등에 떨어졌다. 민영씨, 고개 안 들어도 되니까 잘 들어요. 저는 제가 성실하게 살았던 때보다 휘슬이를 성실하게 사랑했던 제가 제일 좋았어요. 전 치킨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휘슬이 키우면서 닭 요리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베지테리언이 된 것도 아니에요. 제 사랑은 정말 편협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치킨은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육식을 못할 수도 있죠. 걔가 누군가의 닭이었을 수도 혹은 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오히려 휘슬이를 잃고 나서 알았어요. 축축해진 소매를 볼에 부비며 민영은 선희가
3일이나 여기서 시간을 보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다른 닭들의 죽음을 이용해 위로받으려던 선인은 깨달은 것이다. 영리한 닭대가리를 가진 닭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인정해야 했다. 이제 그 닭은 없고 자신만 남았다. 휘슬이 울리자 경기가 종료되었다. 결과는 토트넘의 승리였다. 경기가 끝나자 사장은 무섭게 채널을 돌렸다. 휘슬이가 생각나 치킨을 못 먹을 것 같다며 민영이 푸념했고 선희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지금은 자기를 돌봐야 하니 먹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일도 오냐는 민영의 물음에 선희는 아니라고 답했다. 목소리에서 상쾌함이 느껴졌다. 치킨과 치즈볼이 담긴 봉지를 들고 가게를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눈두덩이에 닿자 얼얼했다. 아직도 선희는 식은 치킨을 보고 있었다. 이제는 그 모습이 경건한 의식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9시가 넘어 있었다. 민영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치킨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눈을 감고 선희의 얼굴을 곱씹었다. 불현듯 동주를 증오하고 자신을 혐오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선희가 당부했듯이 상자를 열었다. 치킨이었다. 네, 이번 글은 조금은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한 인물의 진지한 내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서로 다른 상실을 겪은 두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했던 순간 그 자체의 의미를 조용히 되짚어 볼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대상도 이유도 다르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실과 후회가 남아 있었는데요. 무엇을 사랑했느냐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들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대상이 무엇이었든 그 시간을 성실히 사랑했던 순간들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슬픔은 그 사랑이 진짜였다고 말해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책은 출판사 위아파랑의 맛집이라는 책이었고, 오늘 밤의 문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깊어지는 동안 이 문장들이 조용히 남아있길 바랍니다. 여기는 밤의 문장이었습니다.